다윈, 과학의 승리. 19세기는 과학의 시대야. 물리학, 화학, 생물학 같은 분야에서 중요한 발견이 잇따라 일어났어. 그 중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큰 충격을 준 건 아마도 인간의 조상이 원숭이라는 다윈의 진화론이 아닐까 싶구나.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 해솔이와 그 외 많은 친구들에겐 다윈의 주장이 별로 놀랄 일이 아니지만 당시 사람들은 기겁을 했단다. 진화론이 발표된 다음 사람들의 생각은 딴판으로 바뀌었어. 오늘 엄마의 편지는 다윈의 진화론이 사람들의 생각을 어떻게 바꿔 놓았는가에 대해서란다. 종의 기원이 던진 충격. 찰스 다윈은 영국의 박물학자였어. 비글호라는 배를 타고 남아메리카와 남태평양의 여러 섬, 오스트레일리아의 일대를 돌아다니며 동물과 식물, 지질 등을 조사했지. 항해는 5년이 걸렸는데 그동안 다윈이 조사하고 모은 자료들은 그의 연구에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단다. 특히 갈라파고스 섬의 동물에 대한 관찰은 진화론을 세우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해. 다윈은 항해를 마치고 돌아와 1839년에 비글호 항해기를 썼어. 그리고 20년 뒤인 1859년에 자연 선택에 의한 종의 기원에 대해라는 책을 발표했어. 보통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이야. 이 책에는 인간과 자연에 대한 당시의 생각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어. 자연의 모든 생명체는 신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진화한 것이라는 주장이었지. 세상에 태어난 생명이 모두 다 살아남는 것은 아니라고 다윈은 말했어. 살아남는데 적당한 종류는 치열한 생존 경쟁을 이기고 살아남고 적당치 못한 종류는 죽어 없어진다고 했지. 이것을 어려운 말로 자연 선택에 따른 적자 생존이라고 해. 다윈에 따르면 현재 우리가 만나는 여러 생명들은 처음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데 유리한 쪽으로 조금씩 변화해서 지금의 모습이 된 거야. 이렇게 생존에 유리한 쪽으로 변화하는 것을 다윈은 진화라고 했어. 인간도 처음부터 지금과 같은 모습이었던 것이 아니고 진화해서 오늘의 모습이 되었다는 거야. 그러나 다윈은 종의 기원에서 인간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어. 인간이 신의 완벽한 창조물이 아니라 뭔가 다른 것으로부터, 그러니까 원숭이로부터 진화한 동물이라고 하면 얼마나 큰 파문이 일지 두려웠기 때문일 거야. 종의 기원을 쓴 지 약 10년 뒤인 1871년 마침내 다윈은 인간의 유래라는 책을 발표해 인간의 진화를 본격적으로 다루었지. 다윈의 예상대로 유럽 사회는 다윈의 진화론을 둘러싸고 격렬한 토론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단다. 가장 심하게 반대한 것은 기독교였지. 만약 다윈의 진화론이 옳다면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성경 말씀은 거짓이 되고 말잖아. 그 애는 자신의 뿌리가 뽑히는 것 같은 위기를 느꼈을 거야. 진화론, 과학의 승리. 진화론이 발표된 뒤 유럽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했어. 어쩔 줄 몰라 했지. 왜냐하면 유럽인들은 성경에 쓰인 대로 신이 세계를 창조했고 동물과 식물은 제각기 따로따로 창조되었으며 가장 나중에 사람이 창조되었다고 믿고 있었거든. 뭔가를 의심 없이 믿던 사람이 그 믿음이 흔들리는 충격을 받으면 발 디딜 땅이 없다고 느끼면서 괴로워하고 불안해하게 돼. 그렇지만 진실을 깨닫게 하는 충격은 필요한 거란다. 진화론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를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되었어.
인간은 신이 만든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자연의 법칙에 따라 생겨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되었지. 진화 그 자체가 신의 창조라는 주장도 나왔지만 교회가 예전 같은 막강한 힘을 갖기는 어렵게 되었어. 어느새 사람들은 자연 선택, 적자 생존이란 말의 뜻을 정확히 모르면서도 즐겨 쓰게 되었단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다윈의 주장을 자기에게 편리하게 갖다 붙인 사람들이 있었어. 이들은 자기가 남들보다 뛰어나다는 사실을 진화론이 증명해준다고 생각했어. 이들은 지배자야말로 사회에 가장 잘 적응한 인간들이라고 주장했어. 적자 생존의 자연 법칙에 따라 살아남아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니 남들보다 우수한 인간임에 틀림없다는 거야. 또 우수한 인종이 열등한 인종을 지배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라 생각했어. 백인은 흑인이나 아시아인보다 우수하기 때문에 그들을 지배하는 것이며 우수한 생명에 대해 열등한 생명이 멸망하는 건 당연하다고 주장했지.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침략하여 제 마음대로 식민지를 삼은 유럽인들 중에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았다고 해. 왜곡된 다윈주의. 다윈의 진화론을 왜곡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론으로 인종주의를 둘 수 있겠구나. 인종주의는 사람을 더 우월한 인종과 더 열등한 인종으로 나눈단다. 그리고 열등한 민족은 말살시켜야 한다는 인종 청소론을 주장하기도 해. 나치의 유대인 학살, 진보라는 새로운 생각. 다윈의 진화론은 과학자들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큰 줄거리는 옳은 것으로 인정받았어. 진화론이 인정받음으로써 사람들은 진보를 믿게 되었어. 인간, 사회, 세계가 모두 진보하고 있으며 조금씩 나아져 간다는 것을 말이야. 진보는 당시로서는 아주 새로운 생각이었어. 옛날에는 유럽과 아시아를 통틀어 어느 문명도 진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 산업혁명 전까지 유럽인들은 과거를 우러러봤어. 그 고대 그리스와 로마야말로 문화적으로 가장 앞선 시대요. 그 뒤 인간은 차츰 타락했다. 이렇게들 생각했던 거야. 아니, 타락은 아닐지 몰라도 눈에 띄게 변화한 건 없다고 생각했지. 그러고 보면 진보란 퍽 늦게 생겨난 사고방식이구나. 다윈 덕택만은 아닐 거야. 과학이 이룬 여러 가지 발견, 산업혁명이 일으킨 변화, 그 모두가 진보라는 생각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기초를 닦았을 거야. 다윈은 그 기초를 확인해 준 거지. 역사를 알면 진보를 믿게 된다고 해. 하지만 인간의 지혜는 아주 짧아. 지혜가 좀 더 쌓이면 사고방식이 또 바뀔지 몰라. 엄마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진보가 생명을 파괴한다면 뭔가 잘못된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란다. 다윈이 말한 적자생존은 가장 알맞는 것이 살아남는 뜻이지, 가장 좋은 것, 가장 옳은 것이 살아남는다는 뜻은 아니었어. 19세기는 과학의 시대라고 했지. 꼬리 물고 일어나는 발견과 발명 앞에서 사람들은 눈이 부셨을 거야. 전신, 전화, 자동차, 비행기의 발명은 생활을 크게 바꾸어 놓았어. 과학은 머나먼 우주를 관찰하는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원자와 원자를 이루고 있는 더 작은 것까지 알아냈지. 과학은 단조롭고 고된 일을 덜어주고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었어. 동시에 과학은 가장 무서운 파괴 수단도 만들어냈어. 수소폭탄이나 원자폭탄이 수많은 생명을 얼마나 철저하게 파괴시켰는지 아니? 과학의 잘못은 아닐 거야. 과학은 인간에게 자연을 다스릴 힘을 주었는데 인간이 그
그 힘을 잘못 쓴 것이니까. 과학은 지금도 행진을 계속하고 있어. 전보다 더 빨리 달려가고 있는 것 같아. 잠시도 쉼없이. 이젠 유전자를 마음대로 바꾸는 시대가 되었어. 120살까지 살 수 있고 머리 색깔이며 쌍꺼풀도 원하는 대로 골라 맞춤 아기를 낳을 수 있다는 놀라운 얘기들도 꼬리를 문단다. 아까 얘기했듯이 과학은 인간에게 자연을 다스릴 힘을 선물로 주었어. 그 힘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선물은 재앙으로 둔갑할 수도 있겠지. 그 힘을 어떻게 쓸까? 이 문제야말로 과학이 역사나 철학과 만나 함께 머리 맞대고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닐까 싶구나. 미국의 KKK단, 남아프리카의 인종격리 정책, 아파르트헤이트, 보스니아 내전 모두 대표적인 인종주의 사례들이란다. 또한 우월한 민족을 가려내는 방법으로 전쟁을 찬양한다든지 약자를 돕는 것을 반대하는 일 역시 다윈의 진화론을 왜곡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지.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모두 잘 자렴.